102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1번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감모 손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감모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모가 수량 부족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량 부족하면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일단 요걸 가지고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기초재고자산은 10만원, 매출액은 80만원, 매입재고자산은 65만원, 매출총 이익률이 몇 프로예요? 25%예요. 그래서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 뭐죠? 이익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출액이 80만원이래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모르고 매출총 이익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 보시면 매출액의 몇 프로라고요? 25%. 그래서 80만원에 25% 하시면 20만원 나와요. 그래서 이익이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원가는 얼마란 얘기예요? 60. 일단 요걸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래서 결론은 계산 문제는 일단 공식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 매출원가가 아까 60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초가 10. 그 다음에 매입이 얼마예요? 65.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3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13만원을 빼면 모자라요. 네, 왜냐면 우리가 10만원에다가 그 공식에다 일단 맞춰야 되고 요걸 구할 줄 아셔야 돼요. 매출원가. 그 다음에 65만원에서 13만원을 빼면 62만원이 나와요. 얼마가 나온다고요? 62만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얼마죠? 60만원이죠. 그래서 얼마가 부족해요? 2만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감모손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어도 요거 잘 내요. 매출원가 구하는 거랑 매출총 이익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때 공식 4가지 있었죠? 그거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우리 1년 기준으로 유동하고 뭐 나누죠? 비유동 나누죠. 그래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냐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냐.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 그 다음에 2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아도 유동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1년 이내에 결제가 됐냐 안 됐냐로 보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게 생겼을 때 우리가 몇 년 안에 갚을 거냐 그걸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돈 빌린 다음에 다음 달에 줄게. 이래놓고는 2년 후에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단기였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단기라 그래서 1년 안에 못 갚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걸 언제 갚을 거냐 그걸로 보는 거지 뭐 이게 1년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비유동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미지급금이 맞으려면 요렇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일반적 상거래 이외라고 나와야 돼요. 왜냐면 미지급금은 판매하고 관련이 없을 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외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부채 채무액이 현재 시점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반드시. 요건 반드시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어저께인가 그저께 봤었던 퇴직급의 충당부채 있죠. 이거는 확정 안 된 거예요. 이건 미확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퇴직금이라는 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그만두냐 아니면 내일 그만두냐 한 달 후에 그만두냐 1년 후에 그만두냐 그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게 되죠? 달라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것도 있고 미확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확정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급의 충당부채예요.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앞에 보세요. 네.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 가서 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 달리더라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기차입금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성급 비용. 그리고 제가 결산할 때 이렇게 좀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적어드렸었냐면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 뭐요? 비용. 그래서 차변은 당좌 자산, 대변은 뭐요? 유동부채라고 했었었죠.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단기차입금 1억,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500, 그 다음에 잠시만요. 성급 비용을 써놨구나. 성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1억 얼마예요? 500.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성급 비용은 당좌 자산입니다. 써놓고 잘못 써놨네요. 그 다음에 또 보실게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교환. 그래서 요거 좀 외워주십사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동종 자산 간의 교환하고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동종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 다음에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왜 이래 계속. 처음 써드리는 거 아니죠?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1번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종자산의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제공한 걸로 해야 되는데 제공한 게 금액이 부정확하거나 몰라. 그러면은 제공받은 걸로 해도 됩니다. 교환으로 한 것도. 그 다음에 3번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환하면서 내가 교환하는 거 가격이 적거나 그러면 현금을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 현금 추가한 거를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정답은 4번이에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가 아니고요. 시장가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4번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요거 잘 기억하세요. 두 줄. 교환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 기억 안 나는 거는 꼭 추가를 해 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뭐 나올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시험 때. 그래서 암기한 것 중에서 나오는 거는 최대한 많이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그래서 1번의 기업 실체 가정. 그래서 기업은 그 자체가 인격을 원래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인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을 주고 그 다음에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속기업의 가정.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실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뭐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발생주의는 이게 발생주의예요. 현금도 인정하고 외상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외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로 하기 때문에. 현금만 하는 건 현금주의거든요. 현금만 인정되는 건 현금주의인데 이 현금주의로 작성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현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은 이제 현금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평균법. 그리고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착수량.
가지고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거 있었죠, T자. 착수량 나오면은 T자 잘 기억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T자에서 보시면 착수량 나오면 제공품 뭐였어요? 수량이었어요. 그래서 제공품 수량,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있었어요. 이런 게. 그 다음에 보실게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2,000개, 착수가 8,000개, 그 다음에 기말이 500개, 그 다음에 완성이 9,000개.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500개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번 공손품이란 불합격품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정상 공손품의 기준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완성품의 3%. 그래서 완성품의 몇 프로로 보신다고요? 3%로 볼 겁니다. 그리고 앞에 봐주세요. 그러면 9,000개에 3%면은 270개예요. 그러면 500개에서 270개 빼면은 230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정사. 그 다음에 270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사. 그래서 정답 2번. 산수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3번.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9,000개의 5%면은 450개가 정사. 그 다음에 500개에서 450 빼면 몇 개 나와요? 50개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선입선출법으로 하든 평균법으로 하든 공손수량은 똑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완성품 한산량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손수량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원재료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리고 기억 안 나는 거는 빨리빨리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계산 문제 찍어서 맞출 확률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초가 50, 매입이 150, 그 다음에 기말이 5만원. 그러면은 165만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65만원. 그 다음에 T자 문제입니다. 왜 이래? 그래서 제공품,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T자 문제예요. 결론은 이 문제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일단 아까 재료비가 165 나왔어요. 그 다음에 노무비가 150. 그 다음에 간접비가 200. 없는 건 안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40.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예요? 거기 보시면 기말이 저기 50. 그 다음에 기초 제품하고 단기 매출 원가는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문제 구하는데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이 빼기 그 다음에 대변이 빼면 505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2번. 이런 거 시험장 가서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암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1차 목표는
암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 꼭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할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원가.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있었죠.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재료비 더하기 노무비였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거. 요거는 뭐라 그래요? 메모원가라 그래요. 그래서 정답 2번. 메모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옛날 거라고 했었죠. 요거 잘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있는 기회비용은 이거예요.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익자 어디 갔어? 효익이 가장 큰 것.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회피불능 원가란 어떤 의사결정을 해도 절약할 수 없는 거, 회피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회피불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뭐야? 일정. 그래서 4번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특히 메모원가 기회비용 종종 출제되니까 잘 봐주세요. 그리고 잘 봐주시고.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정답 2번입니다. 제가 요거 몇 번 썼었죠. 제공품 해놓고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제품하고 뭐라고 쓰죠? 손익계산. 그래서 정답 2번. 이거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초반에 이렇게 몇 번 적어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안 나오는 거. 그러면 제품 들어간 거 찍으면 거의 맞아요. 거의 10번 나오면 9번이 제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번이 뭐 매출원가, 나머지는 뭐 기초제품, 기말제품 이렇게 많이 내세요. 그 다음에 10번 원가 배부.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3가지 있었죠.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 상호 배부, 절충, 상호 가장 정화. 계산은 뭐요? 복잡.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순서.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 틀릴 게 있고 맞을 게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7번부터 10번까지 다 맞춰야 돼요. 왜냐면 여기 7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안 본 거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7번부터 10번까지는 메모론가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 풀다 보면은 요것들은 자주 봐요. 다음에 11번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하고 1번 4번 잘 봐두세요.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맞아요. 그 다음에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건설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총괄이 아니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 건설업체들 많죠. 그래서 뭐 만약에 뭐 A라는 건설업체가 본사가 서울에 있어.
근데 건설회사가 서울에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일하나요? 아니죠. 경기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이쪽 저쪽 가서 다 일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장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쪽 저쪽 가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건설회사 하나가 하나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짓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업무를 총괄하는 곳에서 이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 총괄하는 데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러니까 결론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세는 여기가 제일 많아요. 사업장 소재지.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본점 소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이 부자인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규모 되는 회사들은 대부분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니까. 회사가 지방에 있대. 그러면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 들어요. 별 볼 일 없는 회사인가 보다. 근데 본사가 크든 작든 강남에 있대. 그러면은 괜히 그런 생각 들어요. 이 회사 좋은 회사인가 봐. 알맹이는 보지도 않고 껍데기만 봤을 때는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기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1번, 4번 잘 봐두세요. 1번, 4번도 시험 문제 답으로 잘 내요. 그 다음에 12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인데요. 일단 간이과세자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개인만 되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4,800이 안되면 영수증 발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800이 안되면 납부도 면제되고. 그래서 1번 간이과세자도 예정부과 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거예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다잖아요. 하는 경우가 있다는 할 수 있답니다. 한다랑 할 수 있다는 달라요.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가산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근데 거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3개. 이건 이제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 있죠. 간이과세자는 안 돼요.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래서 3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4번도 잘 봐두세요.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13번 공급 시기에다가 별표 2개.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1번 위에나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외상 할부를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판다 그래서 일반 판매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물건 팔 때 현금 팔거나 외상하거나 할부하잖아요. 이때는 인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완성도 기준 지급 여기 있죠. 완성도 기준 지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나 뭐 의제 매입세액처럼 부정확한 것들은 과세기간 종료일로 봐요. 그냥 간주도 가짜고 의제도 가짜잖아요. 그러면 가짜기 때문에 날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임의로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은 마지막 날로 해라. 왜냐면 어차피 이건 가짜니까 국세청에선 솔직히 세금만 거두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짜로 해서 세금 걷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기타 소득. 그리고 위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우리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받고 땡이어야 돼요. 이게 오래도록 영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받고 땡인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하나씩 보시면은요. 일단 1번 종교 관련돼서는 기타 소득 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기타 소득이 아닌데 이걸 또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없고, 종교 쪽은 좀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국세청에서 기타 소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연금 형태로 받는다. 우리 연금 형태로 받으면 무슨 소득 내야 될까요?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종합소득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연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연금 소득으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연금이라는 거는 연속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연금 소득.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일어나면 땡이잖아요. 이런 건 무슨 소득으로 간다고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권. 이건 저도 좀 솔직히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기억할 게 많으니까 끝에가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이라고 그냥 기억을 하세요. 다는 아닌데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좀 문제 맞추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5번. 그리고 이론 만만치 않아요. 우리 목표는 몇 개냐면은 10개입니다. 10개는 맞아야 안정권이에요. 왜냐면 이론 15개잖아요. 그러면 70점을 맞으려면 원래 11개를 맞춰야 돼요. 근데 11개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10개만 맞춰도 한 7, 80%는 성공한 겁니다. 절대 이론이 만만한 개수가 아니에요. 10개가.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수익 금액. 좀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 시험 난이도랑 안 맞는데 왜 내시는 건지 참. 일단 보시면 1번 이 총수익 금액이 뭐냐면은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 또는 뭐 매출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익 또는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1번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 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거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면 안 됩니다. 매출액으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에다가 써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거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2번 관세환급금 등은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필요경비가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 처리했었던 걸 다시 받았을 경우에는 뭐 비용을 줄인다던가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3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맞아요. 정답은 4번이세요. 보험 차익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보험 차익이 뭐냐면 보험료로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기계가 있었는데 기계가 불탔어. 그래갖고 1억짜리 기계가 화재가 났어요. 근데 보험료로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 이익 났죠? 5천만 원 이익 났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마 올해 뉴스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뭐 나오냐면은 일부러 불질러요. 보험금 받으려고. 왜냐면 특히 이제 경기 안 좋을 때 이런 게 뉴스에 한두 번씩 나옵니다. 예. 왜냐면 장사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에서 화재보험 받으니까. 근데 대부분 화재보험이 내가 갖고 있는 물건보다 금액이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불질렀다가 걸리는 게 1년에 한두 번씩은 뉴스에 꼬박꼬박 나와요. 이해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불지르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15번 같은 건 보지 마세요. 이건 다음에 또 나와도 맞추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없는 거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번 같은 거 연습할 시간에 일단 저거 먼저 하세요. 뭐 빨리 끝내냐면은 항상 원가에게 빨리 끝내세요. 원가에게는 잘만 외우면 5개 중에 4개는 맞춘다고요. 그래서 원가에게 미리 끝내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아요. 그 다음에 실무 1번 붕괴 보시면 4월 29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에 미지급 세금하고 세 번째 줄 끝에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미지급 세금으로 250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로 2,500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냈어요? 보통 예금 250만 2,500원. 그 다음에 5월 23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기 주식. 그리고 이거 잘 나옵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이거든요. 자기 주식이 잘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자본 나오면 꼭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은 무슨 처리요? 상계처리. 그리고 꼭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잘하세요. 어떤 얘기 잘하시냐면 저는 뭐가 자본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가서 좀 치라고요. 여기 가서. 컨트롤 F로. 시키는 건 안 하고 맨날 모르겠대.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해야죠.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주식, 자본 조정.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모르겠대. 치라고요. 미지급세금 부채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컨트롤 F로 찾으면 뜨잖아요. 뭐 58이야 비용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기본적인 건 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기 주식 전량을 1,000만원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통장으로 1,000만원 들어왔고요. 자기 주식은 얼마짜리였대요? 800.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800짜리 1,000만원 받으면 얼마 이익이죠? 200 이익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기존에 손해본 거 얼마 있었죠? 130 있었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30. 그러면 이익은 얼마만 되는 거예요? 70만 원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상계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되냐면 원래 이익이 200이었잖아요. 근데 기존에 손실이 얼마 있었어요? 130. 그러면 이익은 얼마만 되는 거예요? 70. 이걸 무슨 처리라 그런다고요? 상계처리. 어려워요. 근데 세무 쪽에서 회계에도 간혹 가다 내긴 하는데 세무 쪽에서 좀 잘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안 좋은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올 거면 11월 15일 거 같은 게 나오는 게 좋아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년. 그래서 5년 동안 돈 빌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1억.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에서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이건 안 해도 되고 장기차 입금 돈 빌리는 거 요번 시험에 잘하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저껜가
어저께구나. 어저께부터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소액이긴 하지만 뭐 50만 원, 100만 원 빌리는 거 관련돼서 이슈화가 됐잖아요. 이슈화 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 뭐 돈 빌리는 거 관련돼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돈 빌리는 거 관련돼서 계속 뉴스 나올 거예요. 요번 주 내내. 그러면 시험에 나올 확률도 올라가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못 맞춰도 4개는 맞춰야 됩니다. 당연히 5개 맞추면 행복하지만 이 정도 난이도면은 망해도 4개는 맞춰야 돼요. 왜냐면 특별히 막 어려운 게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기억하라 그랬죠. 외화 나오면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그 다음에 외화 반산 이익하고 외화 반산 손실. 요거는 결산세. 지금은 결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7월 1일 날 2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해서 2400.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 2만 달러 곱하기 1300원 그래서 2600. 요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계산기한테 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11월 25일 날 통장으로 2600이 들어왔고요. 원래 받기로 한 건 얼마였어요? 2400이었어요. ABC. 그래서 결론은 더 받았죠? 더 받으면 행복해요? 슬퍼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외환 차익.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 더 주겠대. 그러면 거부할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을 거잖아요. 안 받는 척은 한두 번 해보겠지만. 그 다음에 12월 29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매출 거래처. 매출 거래처면 5라 그랬어요? 8이라 그랬어요? 8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잘못 써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5냐 8이냐. 근데 찍으면 안 됩니다. 찍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신한카드. 제가 계속 공부해라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69점으로 떨어져 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것 때문에 69점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과대배부, 과소배부. 다 구해놓고 과대과소가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엔 솔직히. 찍었어요. 금액까지는 구했어. 4만 원인가 나왔어요. 과대인지 과소인지 몰라. 찍었어. 틀렸어요. 69점으로 떨어졌대.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50점대로 떨어지면 미련이라도 없잖아요. 근데 크지도 않고 막 1점 이렇게 떨어지면 진짜 잠 안 와요. 왜냐면 이거 또 공부 또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돈 들여야 되죠. 시간 들여야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격증 시험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2-3번 안에 마무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야근 식사. 그 다음에 종이세금 계산서. 그리고 별표 3개만 치세요. 어렵진 않은데 한 번인가 밖에 안 해봤어요. 저희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남의 식당. 부 차변에 경영이니까 800번대 복리 후생비겠죠. 복리 후생비 얼마냐면은 140.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오늘 틀린 거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틀린 게 다음에 나왔을 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154만 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 예정신고 때 누락했대요. 맞죠? 네, 확정신고로 넣으래요. 이거 한 번 했나 안 했나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 거라. 일단 여기로 들어오세요. 메인 매출 전표. 그 다음에 7월 며칠이요? 30일. 여기에다 똑같이 넣으면 돼요. 우리 하던 대로. 야근식 때. 그리고 품목은 야근식 때 해도 되고 경영지원팀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품목은 채점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0에 14. 남의 식당. 전자는 부. 붕괴는 혼합.
그래서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키포인트예요. 이 문제 나오면 누락했다라고 나오면 여기 위에 간편집계라고 있거든요. 뭐라고 있어요? 간편집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예정 누락분이라고 떠요. 떠요 안 떠요? 뜨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 앞에 보세요. 여기 밑에 눌러진 상태에서 이 밑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 얘 안 눌러져요.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요 위에 누른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닌데 시험장 가서 이거 안 눌러주면 진짜 올수업 돼 버려요. 그래서 요 위에를 꼭 누르시고 여기 예정 누락분 가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넣는 겁니다. 2023년 우리 2기 처음 시작하는 게 몇 월부터죠? 2기 확정? 10월부터죠. 그래서 10월 치시면 돼요. 그 시작하는 첫 달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1기 예정 때 누락했대. 그럴 때는 2023년 4월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오른쪽 위에 요렇게 떠요. 뭐라고 떠요? 누락.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앞에 잠시만 보세요.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할 때 예정신고 누락하면 여기에다가 직접 타이핑 했었죠. 맞죠? 방금처럼 예정신고 누락을 걸어버리면 여기에 자동으로 넘어와요.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자동으로 뜨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에서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어렵진 않죠?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이런 문제는 한두 번만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월 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토지의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은요. 계산서 나오면 면세예요. 토지 나왔다 그래서 불공 아닙니다. 그래서 8월 5일은 면세 진성여 차변의 토지 2억 그 다음에 통장에서 2억. 이거 문제 왜 냈냐면 요거 때문에 낸 거예요. 면세로 갈 거냐 불공으로 갈 거냐. 불공으로 가려면 꼭 누가 나오셔야 된다고요? 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안 나오면은 불공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월 1일 그래서 9월 1일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자산 처리 그래서 매입의 현과 전자 여부 체크 안 해도 돼요. 여부 체크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어차피 뭐를 쓰든 등록 안 돼요. 현금 영수증으로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 1년 이상 쓰는 거 뭐였죠? 비품이었죠. 그래서 360. 그 다음에 세금 36만원. 그 다음에 뭘로 줬대요? 돈은 현금 드렸대요. 그래서 현금 396만원. 끝.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이거 불공이에요. 왜 불공이냐면 이거 한 2번인가 밖에 안 적어드렸는데 우리 불공 외울 때 접대비 업무 무관 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래서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많이 적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이거는 계속 적죠. 초반에 제가 이렇게 써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랑 같은 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라고 나오면 1000cc 넘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 1000cc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세금 더 걷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결론은 뭐라고 기억하시라고요? 불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9월 25일 매입의 불공 로운 역 차변에 임차료로 쓰래요. 관리니까 800번대. 그 다음에 77만원. 불공은 합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변에 지급할 예정이니까 안 준 겁니다. 미지급금 77만원.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9월 25일 가셔서 매입 불공 품목은 승용차 렌트 70에 7만원. 위에는 따로따로 넣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로운 캐피탈. 전자는요. 붕괴는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붕괴는 모르겠으면 무조건 3번이에요. 혼합으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임차료 800번대.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 급금. 그래서 위에는 따로따로 밑에만 합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붕괴는 잘 되시는 분과 잘 안 되시는 분의 차이는 요런 거 불공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떨 때 어떤 계정 과목 쓰는지 그런 거 좀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9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정 나오면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의 과세 중앙 역 대변의 제품 매출 500. 근데 수정이니까 뭐 넣으라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우리 헷갈릴까봐 거기 써놨잖아요. 마이너스 금액으로 회계 처리할 거야.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한대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550 정리하시고, 그리고 앞에 보세요.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9월 30날 매출과세 제품 2대 250. 근데 여기에다 마이너스 넣는 겁니다. 수량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수량 단가 넣지 말고 그냥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요? 500 해도 지장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수량 단가를 넣으실 거면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거는 거예요. 그거 숙지하고 계십시오. 왜냐면 수량이 줄어든 거잖아요. 왜냐면 나갔을 때는 2대 팔았는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때 마이너스 2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앙 상사, 그 다음에 전자는요, 붕괴는 외상 처리하시면 되죠. 요거 알고 계세요? 마이너스 2는 수량에다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부가가치 세예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한번 적을게요. 의제 매입세액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살 때는 원재료에 면세여야 돼요. 그럼 얘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과세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102분의 2예요.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이나 개인이면 104분의 4.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이면 106분의 6, 개인이면 108분의 8, 2억 원 안 되면 109분의 9인데 지금 우리는 중소제조기업이래요. 중소제조기업 아니래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예요. 102분의 2. 근데 만약에 중소제조기업 맞다 그러면 그때는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거기 써 있잖아요. 중소제조기업 아니라고. 맞죠? 아니면은 몇 분의 몇이에요? 102분의 2예요. 일부러 이렇게 낸 거예요. 왜냐면 10번 나오면 9번은 102분의 2거든요. 간혹가다 한 번씩 이렇게 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식품 포장재는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원재료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시지의 원재료는 돼지고기잖아요.
그래서 포장재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만 등록해야 돼요. 4월 30하고 6월 30. 그 다음에 쓰던 거 마무리 할게요. 그 다음에 농어민은 제조업만 되고, 그 다음에 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계산서나 무슨 카드요? 신용카드.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면 계산서라고 써 있잖아요. 현금 영수증도 되는데 요게 안 되는 이유는 식품 포장재라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식품 포장재는 원재료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부가가치에서 여기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날짜가 일기 확정이래요.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F2 고기 유통. 그 다음에 2023년 4월 30일 계산서 물품명은 돼지고기. 수량은 1600. 그 다음에 2800만원에 몇 분의 몇이요? 102분의 2.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또 F2 창자 유통. 2023년 6월 30일 여기도 계산서 물품명은 돼지 창자, 수량은 1000kg, 그 다음에 가액은 300, 그 다음에 몇 분의 몇이요? 102분의 2. 왜 식품 포장재 안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102분의 2예요? 중소기업 아니니까. 만약에 중소기업이었으면은 102분의 2를 뭘로 바꾸시면 돼요? 104분의 4로. 그 다음에 이러고 끝나면 참 좋은 시험인데 이러고 안 끝나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확정분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 공급가액은 얼마래요? 1억 2천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억 2천 치시면 끝. 왜냐면 예정분이 거기 보시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되게 좋은 시험이었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 밑에 요거 넣는 거 나오고 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 시험은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에는 참 좋은 시험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저냥 괜찮은 시험. 그 다음에 2번 여기로 들어오세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몇 기 확정이에요? 2기 확정이에요. 그래서 2기 확정은 이렇게 됩니다. 10월에서 12월. 그리고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불러온 데이터는 뭐한다? 무시한다. 그래도 혹시 여기에 금액이 뜨면 지우란 얘기예요. 그리고 왼쪽에서 안 지워지면 오른쪽에서.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시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냅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무시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나씩 또 할게요.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매출 자료. 매출 자료는 거기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 매출의 과세, 신용카드, 매출의 카관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자세금 계산서랑 같이 발급한 거 있죠.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520이에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지 같이 발행하면 누가 1순위라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165만원 중 해당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 발생했대요. 그래서 대손 발생한 게 얼마 발생했어요? 165만원. 그 다음에 오랜만에 그분이 오셨네요. 가산세라고. 그 다음에 2기 예정 누락이 있대요. 누락된 게 공급가액 300만원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이세금 계산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가산세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입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은 며칠로 한다? 92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봐주세요. 잠시만요. 가산세 계산 시 92일이고 종이세금 계산서로 했으니까 저것도 내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먼저 넣을게요. 여기 보시면 1번에 3억에 3천. 요건 이해되시죠? 왜냐면 매출해 보니까요. 과세니까. 그 다음에 카드는 3번이에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4,620이 아니고 3,520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면은 부가세 포함이니까 3,200이에요. 그래야 3,200에 320 더하면 얼마 되죠? 3,520 되죠. 그래도 요것도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용어예요. 공급가액이 부가세 별도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는 뭐라고요? 부가세 포함. 그래도 용어 같은 거 잘 숙지하고 계시고. 왜냐면 용어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그 용어를 내가 잘 기억하냐 못하냐가 시험에 영향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외상매출금 중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그럼 165만 원이면 얼마에 얼마일까요? 150에 15만 원이겠죠. 그런 것들도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손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8번에다가 8번에다 넣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주의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로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15만 원. 왜냐면 대손이라는 게 뭐냐면 돈 못 받은 거예요. 돈 못 받으면 세금 더 내야 돼요? 덜 내야 돼요? 당연히 덜 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어요. 누락분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어디에다 넣는 거냐면 여기 33번에 300에 30 치세요. 300에 30 치시고. 설명을 좀 드리려면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구하셔야 됩니다. 뭐 구해야 된다고요? 가산세. 근데 그 가산세 구하기 전에 잠깐 교재를 앞으로 좀 갈게요.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은 여기 있구나. 교재가 저기 366페이지로 오세요. 거기로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 갔더라? 잠시만요. 제일 중요한 게 안 보이네. 제가 하나는 좀 이따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교재는 360 366페이지 일단 피시고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우리 그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시험 볼 때 무조건 뭘로 나와요? 법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종이로 발행하시면 가산세 냅니다. 가산세가 뭐냐면 국가가 하라는 거 말 잘 들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은 세금 내게 하겠다. 그게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요분 지금 거기 보시면 전자로 했어요? 종이로 했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뭘로 하셨대요? 종이로. 그러면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내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계산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밑에 26번 눌러주세요. 이거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하시면 가산세를 내는데 공급가액의 1%예요. 몇 프로라고요? 1%. 그래서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은 300만 원짜리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는 여기 보시면 60 몇 번이냐? 64번 보이세요? 64번에다가 300만 원에 3만 원 치세요. 1%면 3만 원 나와요. 그래서 64번에다가 3만 원 치시는 방법. 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다 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62번 있어요. 62번은 그냥 300만 원만 치면 돼요. 왜냐면 지연 발급이 1%거든요. 근데 이거 넣는 데가 없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종이로 했다 그래서 그거 넣는 난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가 더 편해요. 왜냐면 여긴 자동 계산되잖아요. 근데 요 밑에다 넣으면 64번에다 넣으면 2%가 계산돼요. 왜냐면 여기 자체가 2%짜리거든요. 또 여기는 우리가 임의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뭐 설명드릴 거냐면 만약에 문제 풀다가 답지를 봤는데 답지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로 가세요.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원서 접수한 데 있죠. 한국 세무사의 무슨 시험이요? 자격시험 가시면 우리 원서는 다음 수험표는 다음 주부터 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알림마당에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지금 풀고 있는 게 몇 회죠? 102회였나? 102회죠. 그럼 여기에다가 100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횟수마다 확정 답안이라고 있어요. 무슨 답안이라고 있다고요? 확정 답안. 여기 가서 한번 확인을 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이의 신청한 거거든요. 이의 신청한 게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문제 3-2번이죠.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지연 발급에 넣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답안에는 여기에다 넣으라고 떠요. 미발급에다가. 근데 여기에다 넣어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가 더 편해요. 왜냐면 여기는 넣기만 하면 자동 계산 되거든요. 또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가산세 계산하셔야 돼요. 가산세 몇 개짜리예요? 2개짜리예요. 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신고불성실 나오면 납부지연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건 안 해도 돼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안 해도 되냐면 이거 냈죠. 네. 요게 내면 얘는 면제가 돼요. 왜냐면 어차피 둘 다 겹치는 거잖아요. 네, 세금계산서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 위에 걸 하면은 밑에 거는 뭐 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몇 페이지였더라? 366페이지였나?
거기 제가 아까 366페이지 잠깐 보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366페이지 잠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라고 있어요. 요거 하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이나 미전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안 해도 돼요. 거기 면제에 써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여기에다가 넣었잖아요. 여기 지연발급에다 넣으면 얘는 안 해도 돼요. 여기에 나오는 거 면제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것 때문에 두 번 내면은 너무 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법에서도. 그래서 그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좋은 시험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한 번 낸가 두 번밖에 안 나온 문제예요.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리고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라도 누르세요. 꼭 작성 방법 켜기. 여기 누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10%에 여기 감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로라도 꼭 보면서 하십시오. 아예 손 안 대면 안 돼요. 왜냐면 손 대서 또 알아요. 맞출지도. 저기 힌트가 있으니까. 납부세액은 3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 그 다음에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하면은 3개월이니까 몇 프로 깎아준다? 75%. 그래서 몇 프로만 내면 돼요? 25.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25% 하면 7,500원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기 71번에다가 30만원 치시고 그 다음에 7,500원 치세요.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다음 거 보시면은요. 납부지연은 이렇게 돼요.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몇이요? 만. 그래서 아까 납부세액이 30만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납일수 거기 써있죠? 며칠이라고 써있어요? 92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러면 6,072원. 그리고 제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 잠깐만 여기 73번에다가 30만원 쳐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긴 있는데 30만원 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날짜 뜨거든요. 여기에다가 2023년 10월 25일 그 다음에 2024년 1월 25일이라고 치면 90일 떠요. 근데 이거 전제 조건이 맞을 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얘가 계산 다 해요. 그래서 시험이 가산세가 나오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지금처럼 며칠이라고 던져줄 때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날짜만 줄 때 있어요. 날짜만 줄 때는 그냥 여기에다가 날짜를 치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알아서 뭐예요? 계산합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자료 볼게요. 매입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액은 매입에 뭐가 되는 거죠? 과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매입 카과의 일반인데 좀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 고정도 있어요. 기계장치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275만원은 고정이고 그 다음에 2200에서 275만원 빼면 1925만원 나와요. 이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은 감가상각자산이에요. 그리고 감가상각자산 헷갈리시면 이렇게 찾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치라니까요. 컨트롤 F 무슨 장치? 기계장치 쳤죠. 요 밑에 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는 감가상각자산이에요 라고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안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도 입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10번에다가 1억 2천에 120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에요. 그리고 아까 얼마나 썼냐면은 아이고 어디였어? 1925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1925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 1750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1750에 175만원. 그래도 요거 꼭 숙지하고 계세요. 부가세 포함이면 나누기 110, 그 다음에 곱하기 몇이라고요? 100. 그래서 1700 얼마였냐? 50. 요거 계산하는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고정에다가는 250에 얼마예요? 25만원. 왜냐면 부가가치세 포함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잘 놓치는 거, 저도 풀어드리다 보면 대빵 잘 놓쳐요. 뭐 잘 놓치냐면 거기 지문 세 번째 줄 밑줄 치세요.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자 신고 하실 거래요. 그러면 여기 16번 누르세요. 여기 16번 누르시면은 여기 나와요. 54번. 그래서 그 54번에다가 얼마 치세요? 10,000원 치세요. 잠시만요. 하나 틀렸다. 아이고 잘못 봤다. 죄송합니다. 여기 대손세 가감 지우세요. 죄송합니다. 지문 잘못 봤어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5월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 잘못 봤네요. 뭐 잘못 봤냐면 거기 지금 대손 보시면 어디 갔냐 대손. 대손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5월이죠. 거기 보시면. 그러면 5월은 1기예요? 2기예요? 1기죠. 맞죠? 그래서 이거 몇 기 때 해야 되는 거예요? 1기 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몇 기죠? 2기죠? 그래서 요거는 1기 때 넣어야 되는 거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그거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1기 때 이미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산세는 안 나오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얘는 뒤로 빼세요. 초반에 푸는 것보다 부가가치세는 뒤에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다음 주에 제대로 된 거 갖고 연습을 요것만 할 거예요. 요 파트만 연습을 한 3-4번 정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할 겁니다.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바꿔주세요. 몇 월에서 몇 월로 바꾸시냐면 1월에서 3월. 그래서 1월 1일에서 3월 31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 원래는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마감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하는 문제에는 이거 없어요. 이거 마감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102회가 맞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102회까지는 요 문제가 있는데 101회부터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나온 지 이제 1년 된 문제라. 그다음에 여기 마감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제 마감 시키세요. 원래 이거 마감되어 있어요. 시험 때에는 딱 들어가면 여기 마감이라고 뜰 거예요. 그럼 요거 마감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전자신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월에서 몇 월이요? 3월 치시고 그 다음에 제작 누르시고 1, 2, 3, 4, 1, 2, 3, 4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홈택스 바로가기 가고 간혹 가다가 안 뜰 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쪽에 대부분 떠 있거든요. 그거 찾아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